안녕하세요. 오준호 작가입니다. 네, 사실 강연을 많이 하지만 낯선 곳에서 강연을 하면 항상 떨려요. 긴장이 좀 되는데, 그래서 이 긴장을 좀 풀어보기도 하고, 또 민주공원을 제가 처음 와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역에서 이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걸어가려면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좀 오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제가 걸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민주주의는 참 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안산에 사는데요. 거기는 아직 벚꽃이 전혀 구경을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벚꽃을 이제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꽃길을 걸어 오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아늑해졌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니까 정말 반가운데 또 이 자리가 이렇게 낯설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되게 큰 박수를 쳐 주시던데 제 강의 맥락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박수를 크게 쳐 주시면 제가 긴장 안 하고 강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래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논픽션 작가이고요. 오늘의 주제인 신문 불복종과 기본소득 이 두 개의 키워드에 다 해당되는 저술들을 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써왔던 책들인데요. 뭐 굳이 묻자면은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또 미래에 대한 것에 관련된 책을 써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제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작가로서 저는 어떤 활동을 했나 또 어떤 생각으로 작가를 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시민불복종, 시민의 저항권 그리고 기본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도 나가볼까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쓴 책 중에 과거와 관련된 이거는 본인이 아니 포인트는 가운데 빨간색. 네. 부산에 오니까 기기도 잘 못 만지겠네요. 예, 제일 처음에 썼던 책, 과거와 관련된 책이 저는 이제 시민혁명과 역사 속의 민초들의 반란을 이야기한 반란의 세계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역사에 관심이 많고요. 지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현재와 관련된 것은 노동자의 변호사들이나 세월호를 기록하다 같은 책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노동기본권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변호하시는 노동 변호사들과 인터뷰에서 쓴 책입니다. 제가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월호 참사가 또 5주기가 되는데 5년 전 이제 세월호 참사가 막 벌어졌을 때 경기도 안산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였는데요. 그때 이제 기록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민 기록단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작가 기록단으로 참가해서 세월호 법정 기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 뭐 선원이나 선장 그리고 뭐 해경 등에 대한 재판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벌어졌는데 그 광주까지 이제 뭐 일주일에 뭐 사나흘씩 이제 재판정에 가서 6개월 동안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취재했던 그 기록했던 수첩들이 한 60여 개가 있는데 그 수첩들을 토대로 해서 또 기록물들을 또 토대로 해서 세월호를 기록하다라는 책들을 썼습니다. 뭐 이런 것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제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던 글들이고 미래와 관련된 것은 이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년 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지금 또 뭐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뭐 자동화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진 미래에 우리는 기본소득이 대안이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인간답고 품위있게 살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책입니다. 기본소득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이러한 책들을 제가 열심히 쓰면서 늘 좀 고민이 그랬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사회에 소중한 그러한 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누가 이 사회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네.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면 각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본소득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도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됐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을 이제 쓰면서 제가 한 이런 논픽션들을 이제 10여 권 가까이 이제 써왔는데 아직도 저를 많이 아시지는 않습니다. 잘 알려진 작가는 아니어서 이런 이제 강연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항상 강연 전에 청중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회자님이 아까처럼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가면은 옆에 있었던 다른 청중들이 막 놀랍니다. 제가 강사였어? 이러면서. 근데 오늘은 얼굴이 이미 액면이 있으니까 아무도 저를 학생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많은 강의 중에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또 책들을 쓰면서 조금씩 저의 생각들을 좀 알려가고 있고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고맙게도 20년을 맞는 이 소중한 주제 강연으로 저를 요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왜 작가가 되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하실 때는 작가가 돼서 먹고 살 수 있나요? 돈은 벌 수 있나요? 라는 참 걱정과 우려 이런 걸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들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미 칠순에 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전화하면 항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을 쳐보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제가 요즘 제가 책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 시험입니까? 라고 진로에 대한 그런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여러분하고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제가 작가가 되겠다, 작가로 살고 싶다고 할 때 제가 대답하는 말이 그렇게 인용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비웃지 말고 슬퍼하지 말며 성내지도 말고 오로지 이해하라. 이 말의 맥락을 좀 알면 좋을 텐데요.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입니다. 당시에도 철학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그죠? 스피노자는 좀 이공계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계에는 안경을 제작해서 벌고 그리고 주경 야독을 한 거죠. 밤에는 철학을 한 사람인데 당시에 17세기 유럽은 유럽을 지배하는 어떤 정신적 가치는 뭐였겠습니까? 기독교 문명이었겠죠, 그죠? 종교적 가치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전쟁이 벌어졌죠. 군주들이 욕심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죽어갔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이건 운명이다. 그냥 신의 뜻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무언가 초월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냉소하고 자기 파괴적인 분노를 일으키다가 스스로를 파괴해 나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스피노자는 더더욱 그러한 사회에서 참 약자였는데 철학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무척 심했죠.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스피노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고통들을 단순하게 우리의 운명, 어쩔 수 없는 일, 신의 섭리, 초월적인 무엇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함께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걸 구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바꿔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스피노자의 가르침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해 안 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죠? 나한테 뭔가 짜증나는 일을 누가 저질렀을 때, 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짜증나, 걔 정말 이해 안 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제가 당부했잖아요. 시간 때도 없이 박수를 치시고 아니 박수 정도 그냥 끄덕끄덕 주시면 됩니다. 영감 없이 박수 치시면 이상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이해 안 돼. 여러분 중에 저도 포함해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정말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곰곰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대단히 그냥 본능적으로 이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삶에서 제쳐놔 버리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좀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예컨대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자 저는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작가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글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작가는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단지 뭐랄까요,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애인이 30분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애인이 막 변명을 하죠. 차가 많이 막혀서 늦게 왔다. 내가 늦은 이유를 설명하면 보통 착한 연인이라면은 그래 이해할게, 이해해 하고 넘어가죠. 안 그런가요? 착한 애인, 착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말은 그냥 싸우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죠? 싸우기 싫다. 네가 늦은 직접적인 이유가 차가 막혀서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갈등을 빚기 싫어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한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차가 막히는 것은 더 일찍 출발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지 내가 늦게 왔다는 걸 변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닌 거죠. 그죠?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뭐 이해해? 나 너 이해해? 이해한다? 우리 좀 이해하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실은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싸우기 싫다, 갈등을 빚기 싫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으로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이 댓글 워리어가 돼가지고 키보드에서 막 키배를 뜨고 남들을 막 비난하고 나한테 즉각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폭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해 안 되는, 우리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은 소수의 개인들이 저질렀다기보다는 사회 구조, 특히나 차별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차별 구조인가, 불평등한 구조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거기서 저항의 권리, 시민 저항이라는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저항은 이러한 불이한 차별적인 구조와 싸워서 정의롭게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내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괜히 단속하는 경찰이 막 위에서 사이렌 부니까 에잇! 그러면서 막 동의반을 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어떤 저항감을 만끽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저항이 아닐 겁니다. 그죠?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아무데나 쓰레기를 막 버리고 나서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 막 그런 것이 나 이 사회에 저항하는 거야 라고 표현한다. 뭔가 어색할 거죠. 우리한테 시민의 저항이라는 것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고 불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시민의 저항권, 불복종, 그리고 적극적 시민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시민이라는 표현과 함께 적극적 시민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이 적극적인 시민과 기본소득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강의 주제를 잡고 나서 제가 미쳤지,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라고 머리를 좀 싸맸습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저런 것입니다. 사실 시민은 저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의 법이나 정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시민 저항권에 대해서 19세기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소로라든가 20세기의 철학자인 존 롤스라든가 시민 불복종에 대한 설명을 많이 또 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그 법이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그 명령이나 법이 만들어진 공공적인 체계,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지난 2016년에서 7년까지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항쟁의 한 모습입니다. 국가의 법이나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1,7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사건이죠. 기본소득의 노고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영화가 또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판의 미로 오피리아의 부산 시민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다들 잘 익숙치 않은 낯선 영화입니다. 낯선 영화이고 일부 평을 보면은 뭐 되게 악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목을 보시면 판의 미로 오피리아의 세계의 열쇠를 일으키는 그 포스터가 뭔가 판타지 같은 영화입니다. 근데 보러 갔더니 막 피가 막 낭자하고 이 되게 잔혹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깜짝 놀라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러 갔다가 이게 뭔 꼴이냐, 환불해달라, 뭐 이런 막 댓글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보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올해 또 재개봉을 합니다. 5월달에 재개봉을 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배경 지식을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좀 그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 사실관계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영화의 배경은 1936년에 벌어졌던 스페인 내전입니다. 오른쪽 장면은 스페인 내전 당시에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시민들인데요. 스페인 내전은 왜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 스페인은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선거로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뽑았다는 이야기죠.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장군이, 한 프랑코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프랑코 장군의 군사 쿠데타 세력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노동자들이 맞붙은 싸움이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이 스페인 내전은 당시에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 양심적인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동물농장으로 잘 아는 조지 오웰 같은 사람도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가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시민 진영에 서서 전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 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랑코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메시 아시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 메시. 메시의 팀이 바르셀로나잖아요. FC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라는 지방. 카탈루냐는 지방이 이 군사 쿠데타 세력 프랑코 장군에게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가 이 바르셀로나가 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경기장이 있는 바로 그 위에다가 막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폭격을 해서 경기장을 파괴하고 나중에 프랑코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FC 바르셀로나의 구단주를 잡아다가 처형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도 여전히 뭐 한국전쟁이나 4.3 제주항쟁과 관련된 그러한 민간인 뭐 유골들, 학살 유골들을 발굴하는 일이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70년, 8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의 군사 독재 정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랑코가 결국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후에 프랑코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유격대를 만들어서 게릴라를 만들어서 막 산속에서 싸웁니다. 이 영화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영화 속에 보면 프랑코의 신복인 비달이라고 하는 대위가 나오는데요. 이 비달이라고 하는 어떤 군사령관이 이 반프랑코 세력들, 그러니까 시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고 토벌하기 위해서 막 토벌군을 이끌고 막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 여기는 이 사람은 극중에서 이 비달 군사 장군인 지휘관인 비달 대위의 이제 부하인데 의사입니다. 이 의사인 이 사람이 비달 대위의 신복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있는 유격대 저항군을 돕기 위해서 의약품과 뭐 식량을 운반하다가 비달한테 딱 걸립니다. 영화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이 장면인데 딱 걸려서 비달이 막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내 밑에 있으면은 너는 편하게 살 텐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내 명령을 어겼지?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할 수 없군.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히 살 텐데.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은 당신 같은 족소관처럼 가능한 일이요, 대위.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스페인 내전에서 싸웠던 시민 세력이나 지금 우리 민주공원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3.1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편하게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항에 나섰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영화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역사, 스페인에 대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영화를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뭐 여기 계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또 확인하고 할까 합니다. 시민이란 뭘까요? 뭐 서울 살면 서울 시민이고 부산 살면 부산 시민이고 제가 아는 롯데 사람들, 제가 아는 부산 사람들은 부산 시민은 다 롯데를 응원해야지. 뭐 롯데를 응원하면 부산 시민이야. 뭐 이런 어떤 자부심을 좀 갖고 있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이 시민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군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안 되고 그냥 군민인가? 뭐 도민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는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겠죠.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겠죠, 그죠? 부산 사람은 부산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시민은 원래 정치적인 호명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아시죠, 그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무슨 감옥을 무너뜨리는 사건인데 무슨 감옥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스티유 감옥. 잘하시네요. 역시 점점 여기 높은 수준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릴 때 이 프랑스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나뭇잎을 따서 모자나 옷에다가 꽂아요. 왕이 군대를 끌고 파리 시민들을 진압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을 확인하자, 우리가 같은 동지임을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나뭇잎을 따서 자기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시민이라고 불러요. 시도양이라고 부릅니다. 남자 시민, 여자 시민 할 것 없이 시도양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보면 시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미였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미였냐?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기로 마음먹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료들,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등한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체제잖아요, 그죠? 그러한 나라에서 어떤 도시의 시민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 시민일 수는 없는 것이죠. 민주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고 떠받치고 그것을 지킬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17세기, 18세기의 이제 소구 그런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사상입니다. 이러한 민주 시민들이 만드는 체제가 이제 공화주의인데 공화주의는 왕이 없는 체제인 것이죠.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루소가 쓴 말이 공동의 힘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각자가 모두가 결합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자유로운 회합 방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계약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루소는 시민은 자기가 만든 법 이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지배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배를 받긴 받아요. 왕의 지배나 귀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만든 헌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것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 사람들, 그 외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시민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공화주의적인 시민과 개인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은 좀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면 뭐를 말하나요? 나 간섭하지 마 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한 나를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게 좀 개인주의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전통도 좀 너무 부족해서 개인주의를 좀 아름다운 의미에서 개인주의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주로 명절 때 많이 느끼는 건데 명절만 되면 각자 이 개인들의 삶에 왜 이렇게 간섭들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왜 결혼 안 하냐, 왜 아이 안 낳냐, 무슨 학교 갈 거니, 공부는 잘하냐, 뭐 대학은 갔니, 어쩌니 이렇게 하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또 그러한 간섭에 우리가 많이 휘둘려요. 휘말리고 남들의 눈을 막 의식하죠. 이런 의미에서 나 개인의 삶,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나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개인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공화주의에서 의미하는 장자크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공화주의에서 의미하는 개인은 단지 간섭이 싫어 정도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를, 민주적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 민주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인 것이죠. 세금을 내고 외적이 침략하면은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도, 그리고 정의로운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시민의 의무입니다. 개인주의에서는 그게 싫으면 그냥 산에 가서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불의가 있을 때 고치는 것도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너무 유명해서 제가 생각해 참 잘 만든 제 조문인데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구절이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 헌법이 1948년에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 조항이 갖춰졌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많은 다른 헌법을 참고했는데 참고한 헌법 중에 독일 헌법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 독일 헌법이 나치 시대 독일 헌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전 시대의 바이마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시대 헌법을 참고하면서 그런 구절들이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주권은 모든 시민들한테 있다라고 막 철석같이 믿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니까 만든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막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는 민주화 운동들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떻게 보면 시민 저항의 되게 원천적인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권력인데 마음대로 너희들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찾겠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뭐 촛불 시위를 하고 할 때 참여했거나 촛불을 들어봤거나 촛불 들은 사람의 친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촛불 항쟁이 벌어졌을 때 2년 전에 제가 광화문에 이렇게 나갔을 때 좀 처음에는 저도 혼자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되게 축제 같아서 하나둘씩 제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족 나가서 한참 뭐 맛있는 거 먹다가 이제 시위 좀 참가하고 또 나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청와대 앞까지 촛불들 시민들이 막 가가지고 방패 뭐 이런 걸 외쳤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한테 나라님한테 이럴 수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라님한테 이런 배워먹지 못한 짓을. 저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님이다.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백성, 그 사람의 신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는 신하가, 백성이 감히 가가지고 방을 빼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우리가 시민이 동의해서 그 권력을 선출했는데 그 권력이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끌어내릴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미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때 바로 이런 구절들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은 폴 리비어의 승마, 폴 리비어가 말을 타다라는 건데 우리는 폴 리비어를 잘 모르지만 미국에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미국의 초등학생이 우리가 유관순처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폴 리비어입니다. 폴 리비어가 누구냐 하면 뭐 이렇게 대단한 뭐 독립의 무슨 영웅, 뭐 독립운동의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평범한 시민인데 독립혁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요. 미국 독립혁명은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죠? 부산 시민들 다시 한번 부산 청소년들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국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있고 영국이 지배했다기보다는 영국 사람들을 아메리카에 보내서 식민지를 막 개척을 했는데 이 식민지 사람들이 나중에 더 이상 영국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뭘 만들 거냐? 왕이 지배하지 않는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독립한 것이 미국 독립혁명이죠. 그 당시에 미국의 시민들, 아메리카의 시민들은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민병대였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 짓고 밭일하고 농장에서 뭐 소몰고 하다가 필요할 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인데요. 영국 군대가 이 아메리카 민병대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보스턴에 영국 군대가 오니까 보스턴에 한 자영업자, 이 사람은 금세공인인데 금세공인이었던 폴 리비어가 그 영국 군대를 보고 이 사실을 영국군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민병대 본부에 알리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달립니다. 100여 킬로가 넘는 거리를 말 타고 막 달리면서 영국 군대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달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마을마다 영국군이 온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잠자고 있었던 아메리카 시민들이 영국군이 온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민병대가 영국군의 허를 찔러서 기습에 성공을 해요. 이것이 미국 혁명의 이제 시작이 되는 렉싱턴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총성을 울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폴 리비어라는 인물이었죠. 폴 리비어로부터 이렇게 미국 독립혁명이 벌어지고 미국 독립혁명에서 이제 승리한 미국인들은 여러 가지 막 논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인지 다 알고 있지만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한 나라, 북아메리카에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생길 수도 있었고 13개 이상의 서로 다른 나라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아메리카를 보면 남아메리카에는 그 큰 땅덩어리에 뭐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막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에서도 근데 뭐 매사추세츠라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뭐 필라델피아라는 나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합치기로 합니다. 하나로 합치면서 정부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의 걱정은 이거죠. 우리가 왕을 몰아내고 정부를 세우는데 이 정부가 왕처럼 또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정부의 권한을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합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그 정부가 만약 인민을 임의적으로 지배하고 괴롭힌다면 인민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 정부를 갈아치울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시는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국가의 권력 혹은 왕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신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온다. 그럼 왕이 백성들에게 내가 뭘 하고 안 했고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죠. 오늘날 우리가 뉴스만 봐도 국민들이 막 뭐라고 하면 정부가 사과도 하고 정부 관료가 사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왕권 시대에는 왕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한테는 왕한테 뭐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정부는 인민의 동의로부터 권력을 조직한다고 이제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시민 저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시민들이 정부체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체제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강조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부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정부가 나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되는데 물질적인 이익을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러면 나 화난다고 막 저항을 하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이익단체가 존재하죠. 그죠? 이 이익단체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민 저항에 단지 나의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문제 이상의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강의 때도 이렇게 박수를 자주 쳐주세요라고 얘기해놓고 강의 중에 물을 마셨는데 물 마시는데 막 박수를 쳐가지고 막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안 그러시네요.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강의의 참고 도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불복종 되게 짧은 책입니다. 그 소로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고 1848년에 미국 시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그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서 짧고 뭐 그에 대한 해설이 붙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불복종이라는 이 강연을 하면 그 강연의 내용이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한 말이죠.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는 정보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은 오로지 감옥뿐이다. 소로는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도시의 문명에 대해서 막 거부하면서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아가요. 월든이라는 책에 오두막에서 살아가는 자연주의적인 삶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물론 뭐 월든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대해서도 좀 냉소적인 분들은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월든을 만들었던 그 오두막에서 실제 도시까지 거리는 몇 킬로 안 돼요. 그냥 뭐 한 시간 걸으면 도시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기도 했고, 또 한 2년 정도 이제 있다가 그냥 나와요. 이 사람이. 충분히 자연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또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당시 미국의 노예제도에 반대하면서, 그리고 멕시코 전쟁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즉 미국이 멕시코 땅을 좀 빼앗기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이 전쟁에 반대하는 의미로 세금 거부, 납세 거부 운동을 합니다. 납세 자기가 직접 거부해요. 거부한 다음에 감옥에 가는데 뭐 엄청 오래 구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딱 하룻밤 감옥에 갔다가 다음날 나옵니다. 바로 감옥에 갔더니 친구들이 야야야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대신 세금을 내줍니다. 그래서 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또 이런 또 작가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하룻밤에 이 감옥 생활을 가지고 그냥 강연을 하나 할 정도가 됩니다. 강연을 해요. 내가 얼마나 부당한 감옥 살이를 했는가. 그리고 이 강연이 또 재밌어요. 멋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정부가 어떤 시민들의 그런 권리 이런 것을 부정하고 시민 동의를 받지 않은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민주정부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민주정부에서 다수가 그럼 지지하는 정책이 항상 정의로운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남부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북부 지방에서도 노예제도에 뭐 반대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노예제도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노예로 부리니까 그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산과 부를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노예제도라는 정책은 민주사회,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사회의 다수의 동의를 받은 어쩌면 다수결의 저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불이하다고 하면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 그게 시민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의 의무대로 저항을 하고 세금을 안 내고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점을 고민하긴 합니다. 단지 나의 이익에 맞는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회가 합법적이지만 뭔가 불이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시민을 차별할 때, 나는 이익을 얻더라도 이 제도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줄 때, 불이할 때 그것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국의 침략, 자국이 자기 나라 정부가 벌인 전쟁에 반대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푸세가스즈라는 인물은 매우 특이하고 대단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조선 지배를 반대한 일본인 변호사입니다. 푸세가스즈라는 인물은. 이 사람이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였는데
나중에는 3.1운동 때 3.1운동에 참가했던 그러한 구속자들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조선공산당도 변호합니다. 조선공산당은 일제가 가장 없애고 싶어 했던 그러한 저항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영화 암사 같은 데 등장하기도 하지만 의열단이라고 폭탄을 들고 막 일제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체포됐을 때 후세다스지가 그들을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당시에 이제 일본 간토 지방에서 대지진이 벌어져가지고 간토 대지진의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마치 이제 이 대지진에서 어떤 책임이 조선인한테 있는 것처럼 막 선동해서 조선인 수천 명을 살해하는 간토 학살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간토 학살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쓴 책인데 후세다스지를 검색해보면 관련 책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조선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와서 조선인을 변호하고 그랬더니 당연히 일본에서 싫어했겠죠. 그죠? 일본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감옥에도 가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후세다스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분의 이제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묘비의 내용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 살아있을 때는 민중과 함께 죽을 때는 민중을 위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장폴 사르트르는 뭐 존재와 무 이렇게 책장에다 딱 꽂아놓으면 참 멋있는데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여러 책들을 좀 쓴 사람입니다. 어려운 실존주의 철학자이긴 한데 아무튼 20세기 정신 문명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르트르 역시 자국이 프랑스란 말이에요.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고 막 침략 전쟁을 벌였을 때 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후세다스지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는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배신자, 반역자, 뭐 너 같은 놈한테 주는 세금이 아깝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었죠. SNS가 없는 시대라서 남정했지 SNS가 있는 시대였으면 진짜 막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물도 있고 이영희 선생은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가, 베트남 전쟁 파병에 반대했던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인물들 모두 자국의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혹은 하는 식민 지배라고 이야기하겠죠.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도 다수가 뭐 조선을 지배하는 게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뭐 조선에도 좋은 거겠지 라는 정도로 그러한 침략을 묵인해서 되게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인 거죠. 시민의 저항은 단지 내 이익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불복종은 불의한 체제, 내 나라의 불의한 정책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구수정 선생님은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20년 동안 사시면서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한국이 1960년대에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서 미국과 군대를 보내서 베트남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아마 역사책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은 제가 쓴 책 솔직하고 발칙한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보시면 여기 베트남 전쟁 편이 있습니다. 깨알 같은 이렇게 또 광고 하면서 구수정 선생님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민간인 학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들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학살 어떤 마을에 가니까 한국군에 의해서 일가 친척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 모아놓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집은 막 10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7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집은 뭐 10몇 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단지 이제 뭐 부모님과 자식뿐 아니라 뭐 조부모 그다음에 뭐 친인척까지 한 집에 살기도 했으니까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라고 막 다들 이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수정 선생님을 그냥 많이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해요. 구수정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들을 다 적기도 하고 녹음하기도 하고 이제 마을에서 나와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많이 쳐다봤던 그 할머니가 계속 따라오더라고 해요.
계속 따라오니까 할머니 뭐 볼일 있으시냐라고 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그냥 또 구수 선생님은 또 자기 돌아가는 길을 계속 가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나중에 좀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서 왜 자꾸 따라오느냐? 왜 자꾸 따라오시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집에서는 한 명 죽었는데 이야기도 돼? 라고 이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이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워낙 그 마을에 일가 친척이 너무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명이 죽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냥 살아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이 고통과 피해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논두렁, 그 베트남의 논두렁 길가에서 이 할머니와 구수 선생님이 함께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수 선생님 역시 한국에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의 한국 분들의 문제들을 막 알렸을 때 당연히 막 반발들이 있죠. 한국군이 가서 학살을 저지르다니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구수정은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그 이야기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훨씬 정의로운 시민의 자세일 겁니다. 제가 뭐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영화들도 조금 영화 클립도 준비를 좀 했는데 시간이 되면 좀 보기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시민의 저항의 문제를 왕권에 대한 어떤 저항, 자기 나라의 부당한 어떤 정책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민이라는 말 자체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포용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누군가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는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도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정치 공동체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런 혼란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되게 이 영화가 좀 작년에 영화가 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작년이 영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지 100년째 된 해였습니다. 사실 투표권의 역사 자체가 길지는 않습니다. 투표권의 역사가 한 200년 전부터 겨우 조금씩 줄어졌는데, 민주사회라고 만들어져서 유럽 사회에서 주로 남성들, 그리고 재산이 있는 남성들에게는 투표권을 줬지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를 않았죠. 여성들도 우리도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막 요구하면서 평등한 시민이 되겠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정부가 그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참정권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한 집안에 남편이 투표를 하면 아내나 다른 뭐 아이들의 의사는 그 남편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니까 이미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참정권 운동가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제 서프러지라는 게 참정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정권. 서프러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서프러지스트라고 불러야 되죠. 참정권 운동가. 근데 여성들이 막 서프러지스트라고 나서면서 참정권을 요구하니까, 투표권을 요구하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막 조롱을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서프라제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게 별명이 되느냐 하면 원래 ETT라고 하는 전미사는 좀 작은 것을 의미하는 말에 쓰입니다. 쿠바에서 피는 큰 담배를 시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점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살 수 있는 이 담배는 시가레트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ETT가 붙으면 뭔가 작은 것, 귀여운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서프라지스트가 되니까 남성들이 귀엽네 라고 하면서 서프라제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그래 그럼 우리 서프라제트야 라고 하면서 막 더 과격하게 운동을 막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정권을 얻게 되는데 이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별별 투쟁을 다 하죠. 서프라제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무슨 방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밀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데 참정권을 외치기 위해서 경마장에 가서 말 앞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쉬어다 놓고 놓고 영화의 한 장면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대회에 프로제스트 운동가들이 참가해서 왕 앞에서 참정권을 달라, Vote for Women이라고 참정권을 달라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참정권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Would like to take next turnstile? Choose much shorter. There's the king. Now, Your Majesty! Majesty! Sorry, miss. Is Queen Badges to enter the paddock? Can I help you? Thank you very much. sorry. We will find another way. Excuse me. Excuse me. Thank you. Let the gentleman through, please. Excuse me. Follow me. Sorry. Sorry, sir. Sorry. I'm ready.
이 장면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고, 이 영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시민저항고 시민불복종 관련된 영화가 셀마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셀마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다시 한번 수준을 묻겠습니다. 셀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1960년대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에서 뭐가 벌어졌냐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민권 운동가, 민권 운동가가 이제 주도한 불복종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불복종 운동은 흑인들의 투표권을 얻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흑인들한테 당시 1960년대는 투표권이 없었는데,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가 법에 아예 흑인은 투표 못해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헌법은 이미 100년 전에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을 했어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되면서. 근데 미국의 남부 주들에서는 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원래 미국에는 지금 또 우리처럼 선거날 그냥 자기 유권자 번호 들고 그냥 가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죠. 미국은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 등록소로 가야 됩니다. 등록소에 가는데, 백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으면서 흑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러 가면 막 엄청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무슨 글을 읽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도 내고, 그런 걸 맞추면은 헌법을 외워봐 이런 문제도 냅니다. 영화 셀마에 보면 첫 장면이 정말 투표를 하고 싶어서 수십 년 동안 투표를 하고 싶은 한 여성이 투표소에 가서 그러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니까 이 백인 사무관이 막 질문을 합니다. 뭐 이야기해봐. 심지어 헌법 조문을 외워봐라고 하는데 이 흑인 여성이 막 외워요. 준비해서 온 거예요. 외우는데 나중에 이 백인이 그러면 우리 주에 판사가 몇 명인지 이야기해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성이 60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다 대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한 거예요.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돈도 내야 됐고. 그러니 헌법에는 유권자로서 권리가 있지만 흑인들은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서 유권자 등록을 투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동네에 어떤 백인 깡패들이 붙잡아다가 막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투표를 연방정부, 중앙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 하에서 치르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나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연방정부에게 투표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요구하면서 셀마에서 투쟁을 합니다. 셀마에 투쟁하는데 이 시위 대열은 백인 경찰들한테 무자비하게 막 구타를 당해요. 영화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셀마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셀마 헤이액 이런 배우들도 막 나오는데 그 배우를 빼고 이 당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로자 파크스 같은 인물 역시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죠. 1950년대, 60년대 이제 미국의 남부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어떤 좌석을 다 구별해 앉히는 그런 분리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흑인에도 불구하고 백인 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로저 파크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웃긴 게 실제 백인 좌석에 로저 파크스가 가서 앉은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종이 팻말 같은 걸 적어놔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흑인 좌석, 저기 앞에는 백인 좌석, 뒤에는 흑인 좌석. 사실 우리는 차 타면은 누가 안 시켜도 항상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흑인 뒷자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흑인들한테 다 줬습니다. 흑인들한테 뒷자리를 주고 팻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 웃긴 게 백인 승객들이 많이 타면은 그 팻말을 빼가지고 자리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좌석을 더 주도록 흑인 좌석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 로자 파크스는 흑인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기사가 갑자기 이거 백인 좌석이라고 하면서 뒤로 가라 라고 요구하고 다 같이 앉아 있었던 다른 흑인들이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뒤로 가버려요. 근데 로자 파크스만이 노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않겠다.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감옥까지 가는데 이것이 몽고메리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는 걸 벌이는 계기가 되죠.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은 시민 불복종의 되게 대표적인 어떤 사례에서 많이 이야기됩니다. 이게 정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로 흑인들이 버스를 탔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훨씬 먼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일터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흑인들이 버스에서 흑백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버스를 타지 않겠다. 이게 버스 보이콧 운동인데, 버스 보이콧을 실시하니까 백인들하고 버스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까지 이렇게 그래봤자 힘들면 버스를 타겠지 라고 무시합니다. 근데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이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버스를 타지 않고 자기들끼리 카풀을 하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한 흑인, 좀 중산층인 사람이 자가용이 있어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흑인 할머니를 보고, 같은 흑인이니까 차에 태워주려고 해요. 할머니, 차 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해서 걷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수십 킬로의 길을 그냥 계속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니까, 흑인들이 어쨌든 버스의 주 소비자인데, 그러니까 이 버스 회사의 어떤 소득이, 수입이 확 떨어지겠죠. 결국 주 정부가 나서고 조정이 돼서 버스에서 흑백 분리가 없어집니다. 밑에 있는 그린스보로라는 식당에서는 요 식당의 카운터 앞자리에 흑인이 못 앉게 돼 있었어요. 못 앉게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4명의 대학생이, 흑인 대학생이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니까 백인 지배인이 딴 데로 가라 라고 주문을 안 받는 거죠. 주문을 안 받는데 계속 우리 빨리 시켰는데 빨리 해주세요 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버팅깁니다. 하루 종일 거기 버티고 앉아있는데도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또 옵니다. 또 와서 하루 종일 또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너네 왜 너희들 자리라 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질서를 어지럽히느냐? 체포를 합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서 또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동안 처음에는 4명이었는데 이게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돼서 이 식당을 꽉 채웁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식당을 점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흑백 차별을 없애기로 합니다. 하나도 편하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식당에서의 흑백 분리라는 게 사라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거는 우리가 이건 뭐 자유야 권리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평등한 시민이 되기 위한 투쟁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오늘 알고 맞추고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불이가 생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아까 말했던 투표권 법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당신들 말 참 옳은 거 알겠는데 뭐 지금 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셀마를 보시면 마틴 루터 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왜 우리한테 투표권 법이 필요한가? 남부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백인 경찰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백인 깡패들이 그걸 가로막는다. 그 경찰이나 깡패한테 항의를 하면 법정에 끌려가는데 판사도 백인이고 배심원들도 다 백인이다. 그리고 흑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백인 경찰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데 처벌받지 않는 이유도 백인이기 때문이다. 근데 판사가 되거나 배심원이 되려고 하면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연관된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킹 목사의 어떤 자신의 그런 책이나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요. 너무 늦게 오는 정의는 정의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되고 있지 않은, 즉 국가가 혹은 정부가 제대로 차별을 없애는 법 제도를 만들지 않아서 차별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태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세로 참정권을 낮추자, 연령을 낮추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도대체 우리나라처럼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인가 싶어서 찾아보면 여기는 보라색 표시들은 다 18세부터 투표권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보라색은. 한국은 19세고 북한은 파란색인데 북한은 17세부터 투표권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투표권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투표를 뽑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뭐 지역 차원에서 선거가 있는데 그게 17세부터 투표권이 있고요.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기도 합니다.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16세, 17세가 막 시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기도 하죠.
우리보다 투표권이 늦은 나라는 딱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에 정말 가부장적인 이슬람 국가들, 일부 뭐 예멘, 오만 이런 나라들은 20세, 25세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이것이 요구되어 왔고 또 그것이 되어야 된 것도 충분한데 그냥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들의 저항권을 이야기했는데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자연 배우가 2009년에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획사가 막 재계 관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성접대, 뭐 술접대 이런 자리에 장자연 배우를 신인 배우를 막 불러다가 강제로 그런 자리에 들어오게 하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장자연 배우가 목숨을 끊는데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데 그 전에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기획사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려면 지금 기획사가 이 연예 기획사가 사장이 자기한테 투자한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돈이 없는 것이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할 돈도 없는 거죠. 그러나 고한데 실제로 장자연 배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조차도 그런 술자리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도 못 가고 그런 술자리를 가야 했던 거죠. 그 작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고 김용균 씨는 서해안에 있는 어떤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혼자서 되게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기감기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죠. 김용균 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이전부터 작업장이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 설비를 해달라고 계속 회사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법에는 있는 권리가 실제로 그걸 누릴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과연 권리가 있다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입니다.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이 대한항공에서 조양호 회장이 이제 그 대표이사직에 쫓겨났다는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많은 주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조양호 회장을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는데요.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땅콩 회항 사건이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대한항공의 그 조연아 딸이 이제 조양호 회장의 딸이 비행기를 타고 그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땅콩이 이렇게 봉지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봉지를 뜯지 않고 갖다 줬다면서 막 비행기 안에서 난리법석을 피운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을 책임지는 사무장 박창진을 불러다가 막 욕을 한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렇게 막 뜨려고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스톱시키고 다시 활주로로 공항으로 데려가서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려놓고 출발을 해버리죠. 그죠? 이 사건이 땅콩 회항 사건이고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어떤 문제들이 막 불거졌고 박창진 사무장은 나중에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과 싸운 사람이죠. 이 사무장님이 최근에 한번 책도 냈더라고요. 플라잉 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 속에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노조를 만들고 이제 이런 불합리와 싸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에서 노조 만드는 사람들을 고발해라라고 막 서로에게 이간질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 불구하고 회비를 내고 노조원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안하고 좀 무서워서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나쁜 경우는 그 노조를 하겠다는 사람을 자기가 더 먼저 나서서 막 회사 측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죠. 어제까지 같은 비행기를 탔던 동료였던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할까?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저렇게 행동한가라는 게 박찬진 사무장의 고민이었죠. 이 회사에서 잘리면 나 큰일 난다.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라는 것은 이처럼 또 고용관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악을 보고도 눈을 감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의 저항 불복종 얘기하면서 주로 정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런데 불평등과 차별 구조가 점점 커지면서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차별들이 발생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 대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가부장제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등에서 대단히 많은 복잡한 차별들이 확 생겨나는 거죠. 이 차별이 이제 우리가 저항하고 불복종해야 되는 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랩 2050이라는 어떤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적극적 시민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아까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민은 뭐 주권이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가 투표를 되면 투표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시민이냐? 시민은 시민이지만 뭐 기업주가 너 노조하면 너 해고야라고 하면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서 게임만 열심히 게임할 자유를 갖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 발언권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시민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던진다면 적극적인 시민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는 자립한 사람이 되고 더불어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대상이 또 그 사회가 공동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게 영향력을 가진 거죠. 우리가 촛불 집회 2016년, 17년 할 때 참 기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50만 명 모여가지고는 정부가 아무 깜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100만 명 모이니까 한마디 발표를 해요. 한 200만 명쯤 모이니까 이제는 뭐 사과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느낀 게 이렇게 2배수로 늘려가면 되는구나. 언제 우리가 한 1000만을 모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막 1700명이 되고 정치가 변화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부모님과 관계에서 혹은 뭐 알바를 할 때 알바 사장님한테 생각해보면 알바 사장님이 뭐 되게 재수없는 말을 하고 막 성희롱을 한다고 하면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사장님이 미안 안 할게 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씹어버린다고 하면 난 영향력이 없는 거고 그 말조차 무서워서 못한다면 정말 영향력이 없는 거겠죠. 이렇게 봤을 때 자립적이고 영향력을 가진 적극적인 시민은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 중에 나 자립적이야,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외부의 종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 라고 하고 나는 영향력도 있는 것 같아,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는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대 중에는 23%, 청소년은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스스로 자립적이고 영향력을 가진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들려다가 주저하는 것 자체가 별로 자립적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자기가 자립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자립이나 영향력 중에 하나 이상 결핍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둘 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삶에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적극적인 시민 중에 97%는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믿느냐라고 할 때 적극적 시민 중 30%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기술 혁신은 내 삶을 좋게 만드냐는 질문에도 적극적 시민인 사람은 동의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 뭐 자동화라든가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도입되는 것을 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소극적 시민들은 환영하기 힘듭니다. 왜? 그게 들어오면은 내 일하는 곳에 키오스크가 생기고 로봇이 막 들어가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나 못 산다. 나 그거 절대 반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지국가를 동의하느냐라고 묻고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세금을 더 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적극적 시민은 상당수가 동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시민들은 세금을 더 내는 건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극적 시민이 많은 사회는 이러한 복지나 기술 혁신에 계속 반대하겠죠. 기술 혁신을 반대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는 더 확대되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소극적 시민이 늘어날 겁니다. 적극적 시민이 많은 사회에서는 복지를 지지하고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고 사람들을 더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 적극적 시민이 늘어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적극적 시민이 돼야지 생각하는 이런 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극적 시민이 늘어나면 실제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뭐 결론이기도 하고, 뭐, 물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적극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내 삶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디딤돌, 발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부당한 요구를, 뭐, 술자리 가서 접대를 해라라든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작업장인데도 끽소리도 못하고, 이거 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끽소리도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적극적 시민이 되려고 하면, 방합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적극적 시민으로서 답해주세요. 제 책을 또 읽으시면 기본소득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을 가리키는데요. 이걸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라고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면 정말 좋은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얼마씩의 돈이 들어와서 내 통장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갈 겁니다. 이 돈이 늘어나면 최저 생계비까지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까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공무원 시험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대기업의 취업을 고민해야 되고, 뭐 발빠른 청소년은 이미 막 재테크에 눈독을 들이죠, 그죠? 주식도 보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도 좀 살펴보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내 소득을 어떻게 올릴까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삶의 기본적인 소득이 갖춰진다면 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지? 그러면 이제 뭘 해볼까? 그러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도전해보지? 질문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없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그냥 먹고 살만할 때 되면 하자라는 거지만, 기본소득을 전제하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지갑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요. 한 KBS 기자가 알래스카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알래스카는 그 땅에 있는 소유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알래스카의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줍니다. 남녀노소, 아이들도 다 배당금을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배당금을 받는 날이 되면 마을 축제가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청에 모여가지고 올해의 배당금 액수는 얼마일까? 마을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얻으신 수익이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얼마일까 하고 막 두두두두 이렇게 기다립니다. 발표가 되면은 막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작년보다 액수가 좀 떨어졌으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언론사 기자가, 한국의 언론사 기자가 가서 알래스카의 한 꼬마에게, 초등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이 배당금을 왜 주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알래스카의 땅과 땅 속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러한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지? 뭐 집을 사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어디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알래스카에는 이미 청소년들도 꼬마들까지도 알래스카의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한 실험들이 좀 벌어졌죠. 성남시의 청년 배당 같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배당을 받았던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 배당은 많지 않은 액수예요. 1년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고 삶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큰 도움이 됐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되게 이 다음이 더 중요한 질문인데, 이 청년 배당은 24세에게만 주는 것이어서 이 돈을 당신이 이제 못 받게 되었을 때, 나이가 지나서 그때 후배들도 돈을 받도록 하면 좋겠느냐, 이 제도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95%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못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의 사회적 연대, 시민으로서의 연대의 어떤 씨앗을 이 기본소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소득은
현재 이 불평등,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불평등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와 하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죠. 이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은 이 사람들에게 자립적인 시민으로서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임과 함께 한 사회가 공동의 어떤 재산, 알래스카에서 말하는 토지라든가 소유처럼 공동의 재산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익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가짐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점점 오늘날 이른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공유 자산, 우리 사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 자산에서 생겨나는 부가 커져가고 있죠. 과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대라고 하면 석유 기업, 자동차 기업 이런 거 됐는데 지금 이른바 ABC로 다 넘어갔죠. ABC라는 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우리는 이메일을 공짜로 쓰고 이런 건 있지만 그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혀 얻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 것이 하나의 공유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돌려받아야 되는 평등한 권리가 됩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1950년대에 이미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발전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데이터가 막 생겨나는 지금에 와서야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른바 딥러닝을 하면서 기계학습을 하면서 마구마구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AI는 치킨과 푸드를 구별을 못했죠. 치킨과 푸드는 사람은 금방 구별하지만 AI 입장에서는 둘 다 갈색이고 이렇게 뭔가 뽀송뽀송하고 해서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하루에 3억 장씩 계속 사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지금 같은 인터넷 현실에서 인공지능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준 거는 누구냐? 사진을 올려주고 데이터를 공급해준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에 의한 부를 우리가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자는 게 기본소득의 물음입니다.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평생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의 방법을 바꿔보는 것, 상상력이 필요한 문제겠죠. 기본소득은 사회의 공유자산 위에서 진짜 공정한 기회균등과 실질적인 자유를 서로를 돌봐주는 새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이 권리를 찾으려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시민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저항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의 의미를 한번 말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데이비드 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막 세계를 다 뒤집어 엎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막 뛰어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악에서 손을 떼고 악을 뒷받침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장자연 같은 배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혹은 요즘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많은 어떤 피해 사례들이 등장할 때 항상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저 많은 피해들이 그동안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피해를 함께 덮어버리는데 공모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항의했다가 남한테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나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등등.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우리가 부당함을 참거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리고 타인을 차별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협조해야 한다면 이것은 적극적 시민, 자립적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봤을 때 묵인하지 않고 함께 저항하고 함께 고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시민 불복종의 의미를 더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한 이 기본소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박찬진 사무장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면서 끝낼 겁니다. 박찬진 사무장이 잘 이렇게 그냥 그런 인물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이 깊고 많은 또 고민이 있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기가 인도에 한번 갔는데 인도의 어떤 마을에 가니까 멀리서 보니까 큰 산이 있더래요. 그 산이 있어서 저 산에 올라가 볼까 하고 다가가 봤더니 산이 아니라 그것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다고 합니다. 인도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가난한 시골 마을에 도시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가져와서 막 쌓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것이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산이라고 부르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쓰레기인 것을 내가 안다고 해봤자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쩔 방법이 없다면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냄새는 나지만 뭐 그냥 좀 냄새나는 산이라고 생각하지 라는 식으로 쓰레기인 것을 쓰레기 더미인 것을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을 가진 만큼 삶이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서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쓰레기 더미를 치웁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이 쓰레기 더미는 없어지겠죠. 사라지겠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 이야기 저것은 산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이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손을 걷고 치웁시다 라고 할 때 치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가 계속 자기의 생체를 유지하면서 피가 도는 것은 저항이라는 이 다이오드의 불빛이 반짝반짝해야 사회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제기되는 가장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은 기본 소득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취지 대충 비슷했습니까? 예, 당연히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많은 이때 또 주제 강연에 비해서 또 많은 학생과 교사와 또 부모님들도 오시고 해서 몇 분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시도 많이 들어주시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한 점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서프리세트 영화에서도 그렇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고 경마장에 결국에 뛰어들기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저항은 결국 레디컬한 방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편하게 얻어진 게 아닌 것 또한 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제 현재 자신도 비슷한 길을 좀 가고 있는 입장에서 타인이 제가 이런 레디컬한 모습 혹은 제가 조금 희생하면서라도 이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에 대해서 네가 행복하고 네가 네 자신을 지켜야지 네가 희생을 해서 바꿔도 네가 그 바뀐 세상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 한 공동체적으로는 좋은 역할을 할지 몰라도 네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느냐라고 충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저항하는 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레디컬함이 꼭 저항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아보고 같이 대답을 드려볼까요?
왜냐면 지금 질문이 엄청 성국 같은 어려운 질문이라 딴청 피우면서 약간 생각할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없으면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저는 시민 불복종은 이런 거고 뭐 시민 저항은 이런 거니까 내가 답을 알고 있어 내 말대로 해 라고 이야기할 어떤 처지에 전혀 있지 않죠.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책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면서 이 직업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저라고 뭐 프로젝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경마장에 막 뛰어들고 경마장에 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배팅을 한 적이 있지만 잃었죠. 네. 이런 얘기를 시민 경마공원이라서 이제 5,000원 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위험한 어떤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인터뷰하면서 들은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뭐 노동자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가혹한 일들을 하실까, 정말 자기 희생적인 걸 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답은 좀 응답이 이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했겠냐.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하고 해야 될 줄 알았으면 이게 했겠냐. 안 했다. 몰랐으니까 했지. 라는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놓고 이거는 기록에서 좀 지워달라고 그런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어떤 도인이나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초계처럼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발은 나의 작은 어떤 이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다양한 갈림길에 설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내 이익을 추구하고 하면서 내 것만 싹 받고 타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계속 당하는 걸 보고 있을 것인가? 에이, 여기까지 했는데 그냥 나 말고 옆에 사람도 함께 이거 권리를 누리도록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일들이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이것이 희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외부에 우리가 시각일 때가 많아요. 만약에 외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니 뭐 계속 해오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을 또 합니다. 자기의 삶이 작은 선택들을 만들어지고 그 삶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삶을 후원하는 동료들이 생기고 그 삶이 조금씩 어떤 사회를 변화해 나간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복하다는 것이 그것도 뭐 나의 몸을 막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희생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공동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작은 어떤 실천을, 단지 내가 악에 협조하지 않는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 나갔을 때 우리는 각자 어떤 행복을 얻는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좀 덧붙이자면 이런 건데, 흔히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과 즐거움 내지 행복과 쾌락을 좀 사람들이 혼동해서 많이 써요. 쾌락과 행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행복에 해당되는 어떤 개념을 쾌락에 해당되는 개념과 좀 분리를 합니다. 만약에 행복이 곧 즐거움이고 쾌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주사를 맞거나 함으로써도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어떤 만족감 같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러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행복이지, 우리 요즘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이 하는 나쁜 짓들처럼 몰래카메라 같은 걸 찍어서 막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는 그런 따위의 즐거움과는 구분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각자에게 행복감을 증진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실천을 하고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결코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질문과 긴 답변이었습니다. 한 분 정도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계신 오늘 청중 고등학교에 지금 재학이죠.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한 분 정도만 용감하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요?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그러면 하겠습니다. 전 진짜 궁금해 질문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식사를 가서 질문을 하다가 이게 아까 초두에 그 명절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죠. 제가 지하철이 막 생겼을 때 지하철을 타고 충격적인 일을 목격을 해서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경로석이 아닌 자리에 이렇게 여중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더라고. 호통을 치는 거는 뭐 그 당시 아주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래를 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너 같은 손녀가 있는데 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느냐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다 그 나이에 그 상관없이 그 여중생도 시민이고 그 할아버지도 시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민이 시민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현상들은 지금 현재 지하철을 타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은 봉건제를 살고 있고 이 지금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쨌든 많이 진일보한 민주시민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첨예하게 세대 갈등으로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시민 불복종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책이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선생님 좀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소두를 하신 다음에 뒤에 가서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두가 그 질문이셨군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지하철에 가면 부산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지하철은 이제 분홍색 좌석이 있으면 있나요? 분홍색 좌석이 이제 임산부나 뭐 아이들을 위한 좌석인 것이죠. 그 좌석에 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나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고, 물론 뭐 임산부랑 눈을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임산부가 안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 더 양보해서 모약자들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게 보기에도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굳이 그 앞에 뭐 섭니다. 그런데 참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아내는 그런 문제에 대단히 단호합니다. 단호해서 지하철이든 뭐 이런 데서 노약자석에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뭐 할아버지 이런 분은 일어나라고 이제 합니다. 일어나고 그냥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둬요. 자기가 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옆에 있는 뭐 저와 뭐 같이 외출하는 아이들은 다 땀을 막 흘리면서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 상황에서 막 땀을 막 흘리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늘 느끼는 것은 시민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의 답은 없지만 문제 제기가 쌓여야 조금씩 사람들의 의식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제가 흔하게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남자 어른들이 이렇게 한 여자 승객들한테나 아이들한테 뭐 욕을 하거나 뭐 반말을 막 하거나 하면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대듭니다. 그러면 또박또박하고 대들어요. 또박또박 대드는 그 내용들이 다 논리 정연하고 다 맞는 말이냐 이런 걸 좀 떠나서라도 그런 대드는 사람들이 생기면 생길 사람들의 이제 의식 속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문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이 세대 갈등이라는 차원에서보다는 우리 모두를 좀 더 행복하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저거는 좀 할아버지가 심했어라든가 저거는 뭐 저 청소년 저 학생이 좀 심한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 판단이 다릅니다. 저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제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좀 더 익숙해져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네, 저 아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이랬는데 저 대학생인데 말씀드리려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저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는 시기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연금만 봐도 국고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혹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많은 그런 갈등을 빚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국민한테 다 준다는 저런 이제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대기업이나 혹은 이제 재벌들이 대단히 많은 이제 재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이 실천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답안인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궁금증을 제시해 봅니다. 질문이 뜰수록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좀 풀어서 말하면 기본소득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현금을 주는 제도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특히나 고소득자나 재벌로에게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키는 일인데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입니다. 걱정은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 어떤 사회정책, 사회보장정책, 복지제도 중에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면 65세가 되면 받는 돈인데 국민연금에 다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또 구별을 합니다. 기존의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 총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또 심사가 있어서 국민연금을 줬다가 다시 도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 불만이에요. 지금 국민연금 받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국가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은 사실상 내가 내는 거 돌려받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미 복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주는 줄 알았는데 얹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줬다가 다시 빼앗아간다. 그래서 또 불만입니다. 기본소득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득을 갖는 것과 무관하게 거기다가 기본소득의 액수를 그냥 주는 거죠.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바로 체감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야말로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도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되는 시민들은 스스로 중산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복지 지원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원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있어서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뭐 근로장려금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금 받는 것도 아니고 기초급여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 근데 내가 왜 계속 세금을 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중산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그들 모두에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고소득자나 기업주들한테도 우리도 다 같이 내는데 당신도 세금을 더 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또 기존의 복지제도는 이 행정 비용들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아동수당이 저희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는 5세까지 주는 이 아동수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동수당을 뭐 10만 원 주면서도 처음에 이거 고소득자한테 줄 필요 있느냐라고 해서 상위 10% 소득자한테는 아동수당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안 주면서 절약되는 돈이 한 1,800억쯤 됩니다. 근데 그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1,600억이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이 200억을 줄이는 거죠. 6,600원에 필요 없는 행정비용을 드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괜히 못 받는 사람 기분만 나쁘고, 다 같이 주면은 행정비용도 들지 않고, 그리고 다 같이 받으니까 세금 더 내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민주사회는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소수의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이 현재 복지제도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들 부자들을 걱정을 해줍니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이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막 걱정을 해요. 땅 부자들의 어떤 소득이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을까봐 집도 없고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세금을 내는 것과 복지를 혜택을 받는 것이 서로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이 다양한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돈을 조금 더 올려서 모든 사람의 기본소득을 주면서 불만도 없애고 체감하는 효과도 훨씬 높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점점 더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기본소득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투표하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월급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집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자기 급여를 자기가 정하죠. 그죠? 막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기본소득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해 나간다는 것은, 야,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기본소득을 당장 뭐 엄청나게 있어 받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정한다는 의미에서 주권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로 말씀한 기본소득 말고 반란의 세계사란 책은 주제도서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포함한 여러 진짜 세계사를 반란이라는 관점에서 잘 한 책이 있어 그것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오준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